학생 정서행동 이해를 위한 학생 상담 길라잡이 중등 학부모 중학교 1학년 보라는 따돌림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어하며 많이 울었지만 중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조퇴와 결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릴 때 괜히 눈치가 보여서 편하게 다가갈 수 없고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라의 허벅지에 여러 개의 얇고 긴 상처들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더니 SNS에서 자해 인증샷을 보고 호기심이 시작했는데 그 이후 가끔 방에서 자해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해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자해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보라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각종 우수상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부 욕심이 많아서 시험 기간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지만 최근에는 중간고사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혼자 울거나 밤에는 잠을 잘 못 자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한참을 오지 않아 물어보면 그냥 바람 쐬면서 집 근처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책상 서랍에는 수면제, 두통약, 알레르기 약 등 여러 종류의 알약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나요? 두통, 복통,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짜증이 늘고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팔목, 팔등, 허벅지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아이의 몸을 한 번쯤은 살펴봐 주세요. 얇고 긴 상처의 흔적이나 찌른 듯한 상처와 흉터가 있지는 않은지 봐주세요. 이러한 상처들을 숨기기 위해 밴드나 붕대를 사용하고 계절에 맞지 않은 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 등교 거부 등 일상적으로 해왔던 활동들을 하기 힘들어하고 SNS에 죽고 싶다 등의 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약들을 모으고 아끼는 물건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발견하였다면 우리 아이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자해행동과 자살의 개념, 특징,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해행동이란 죽으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해를 주는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해행동은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해행동의 예시로는 날카로운 물건 등으로 자기 몸에 상처 내기, 피부에 글자나 그림 새기기, 자기를 때리거나 핥히기 등이 있습니다. 자해행동의 특징에는 전염성과 중독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은 인터넷을 통해 자해 인증샷 등의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학생들이 자해행동을 통해 집단 내 소속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해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독성은 반복적인 신체 손상으로 통증의 민감도가 낮아지며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해행동의 빈도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 손목 밴드나 붕대를 자주 이용하는 모습, 맨도날과 같은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일 때 자해행동의 위험 신호로 인지하고 학생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살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내는 자살적 행위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청소년기 자살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청소년기는 격동적인 신체적 정서적 변화, 정체성 혼란, 학교 생활과 학업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높은 자살 시도율을 보입니다. 둘째,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거나 보호자나 어른들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피암시성이 높아 연예인이나 자살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살의 위험 신호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신호로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말,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없어지면 모두가 편안해지겠죠? 등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동적 신호로는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이나 자해를 한 흔적이 있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끼는 물건을 주변에 나누어 주며 정리하는 행동, 잦은 지각이나 조퇴에 결석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신호는 학생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별,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돕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의 심리 상태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학업 스트레스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팔뚝이나 허벅지 등에 반복적으로 긁히거나 찔린 듯한 상처가 있진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상처를 가리기 위해 계절에 맞지 않은 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의 SNS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하진 않았는지, 혹은 반복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농담을 하진 않았는지 눈여겨봐 주세요. 평소 아이의 심리 상태와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자해 상처나 자살 시도를 목격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그동안 힘든 일이 있었구나. 우리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해보자. 와 같이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아이는 심리적으로 더 위축됩니다. 만약 아이가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 네 마음이 진정되면 언제든지 찾아와 말해주렴. 과 같이 부모님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해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와 같이 대화를 이끌어주세요.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이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난하기보다는 아이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자살 생각이 드니? 와 같이 자살 생각, 자살 동기,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 괴로웠구나. 널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니? 와 같이 도움을 약속하여 안심시켜주세요. 더불어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와 같은 말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 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활동을 함께 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외식이나 여행도 좋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늘리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칼, 약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은 미리 없애거나 감춰두세요. 아이의 이동 상황을 확인하시고 집안에서는 혼자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창문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 위험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살을 감행하려는 불안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시도한 경우 또는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아이가 불안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해 주세요.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우리 아이의 언어나 행동, 감정 표현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변화의 모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특히 팔등이나 허벅지와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가 있진 않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아이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을 선생님에게 알려주신다면 좀 더 민감하게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하였다면 그 직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후 대처는 어떠하였는지 알려주세요. 아이의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이와 나눴던 대화에서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노력한 과정들과 성과, 그리고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부모님의 마음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자해 행동은 다른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스스로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전에 자살 시도가 있었던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살 생각, 자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보호자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정보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이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려움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자해 행동이나 자살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혼자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기 상황이 반복된다면 보호자 스스로 소진되어 아이를 돕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학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조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자해 행동이나 자살 시도를 하는 학생을 발견했을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도 학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시고 선생님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의 위클래스와 지역의 위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상담을 통해 아이의 자해 행동과 자살 사고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다 나은 개입 방향을 의논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해 행동이나 자살 사고를 멈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소개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우리 아이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해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12세에서 14세에 자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생 동안 14에서 21%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해 증상의 의학적인 원인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자살의 경우로 보면 생물학적인 원인, 정신사회학적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신경학적으로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해 심리 치료는 되도록 비난하지 않고 따뜻하고 지지적인 놀이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해에서 자살 의도가 동반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질문하고 개입하여야 합니다. 스트레스 자극이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호흡 이완, 근육 이완 등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충동성으로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므로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이 도움이 됩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지, 자기 비난을 하는지 등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지지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자해 행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신체적 손상이 심각하다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한 평가와 약물 치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위클래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위클래스라고 하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심리 검사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뿐 아니라 학생이 호소하는 정서적 어려움에 따라 지역 내 상담 전문 기관에 연계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민될 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위센터.
각 시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에는 지역의 학생 상담을 총괄하는 윗센터가 있습니다. 교내 윗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위해 순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정서적 고위기 학생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병원 치료비 지원,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에 따라 각 지역 윗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맑은 마음 상담센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정서적 고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모래놀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청소동에 위치한 맑은 마음 상담센터에서는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래놀이 상담 15회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자문위. 마음건강자문위는 지역의 정신과 자문위가 정서적 위기 사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의학적 자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에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내방 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상담 사업, 아웃리치 활동,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꿈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 고시 및 교육 지원, 진로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바라기 센터.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자살, 우울증, ADHD, 알코올 및 도박 중독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사안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 연계를 통해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